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 말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이 목표를 위해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방향으로 향해 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코트라도 미국 경제 통상정책 전망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 기업에겐 유리하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에는 중국 견제로 인한 반사이익,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자국 기업 우대 추세를 활용한 현지 진출 가능성 극대화 등이 한국의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당선 시에는 세계 무역기구 개혁, 디지털 서비스세 논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등의 본격 추진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내 경제활동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1위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의 회장은 얼마 전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속에서 한국이 승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 속에서 첨단 IT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한국의 어부지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중 대립 국면에서 미국이 중국의 공급망에 타격을 주면서 일부 국가는 혜택을 보고 주도권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재를 양산하는 한국 같은 국가는 노트북, 스마트폰, 텔레비전 수요 증가를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점유했던 시장 점유율을 누군가는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한국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같은 가운데 지난 10월 26일 미국 블룸버그가 내놓은 분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G7 국가들보다 양호하게 불황을 탈출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여기서 마태형 DBS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에 대한 세 가지의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나이키 로고 모양의 회복이 4분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감염이 줄어들기 시작했기에 4분기에는 억눌렸던 소비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반도체 수출도 더 늘어날 것이다. 또한 블룸버그는 한국 경제는 일본보다 몇 년 앞서 2021년 1분기에는 바이러스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빠른 불황 탈출은 재난지원금, 4번의 추경을 포함한 수십 년 만에 제대로 이루어진 재정정책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로 낮춰 기업들이 망하지 않도록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한 것이 주요했다고 했습니다. 2020년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대보복 주요국보다 좋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이 같은 분석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K-방역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거의 방역을 포기한 상태가 되어가고 유럽에서는 지난 일주일간 15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영국, 프랑스, 독일은 4주 동안 2차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1차 확산 이후로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로 다시는 봉쇄를 안 한다고 했지만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확산세에 다시 봉쇄령을 꺼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은 11월 한 달간 부분 폐쇄 조치로 193억 유로, 하나로 25조 5,6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프랑스도 한 달 동안의 재봉쇄로 경제 생산이 2에서 2.5%포인트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의 증시도 하나같이 봉쇄령이 나오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방역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을 막아줄 수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급격한 확산세를 막아내며 유럽과 같은 봉쇄령을 피했습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은 경제적 손실 외에도 식료품과 의료 대란까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되자 오스트리아의 한 유력 언론은 한국을 대서특필하고 나섰습니다. 오스트리아 유력 일간지 비너 차이퉁은 지난 29일 게재한 기사에서 지금은 유럽이 오만함을 버리고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배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신문은 최근 한국의 방역 성과를 소개하기에 앞서 10년 전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10년 전 당시 마틴 빈더콘 폴스바겐 그룹 회장이 한 모터쇼에서 경쟁사인 현대차 차량을 시승한 뒤 흔들림이 전혀 없는 스티어링 휠에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BMW도 할 수 없고 우리도 할 수 없는 것을 어째서 그들은 할 수 있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어 이 질문은 지금의 대유행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왜 그들은 할 수 있는가, 왜 한국이 그 예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문은 한국이 활발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도시화율과 교육 수준이 오스트리아보다 높다고 언급하며 과학에 대한 높은 이해가 대유행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동질성, 국가에 대한 높은 신뢰, 오랜 마스크 착용 전통 등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바이러스 확산 초기부터 완벽한 투명성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접촉자를 추적하는 것은 물론 바이러스 검사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접촉자 추적에 차례로 실패하고 있는 유럽과 대조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 유력 일간지인 코리에레 델라세라도 지난 27일 기사에서 한국을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로 꼽으며 디지털화와 빅데이터 활용이 바이러스를 극복한 핵심 요인이라고 평가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이 코로나 위기를 기회 삼아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인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3% 성장으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8%, IMF가 2.9%로 전망한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도 내년 1분기 한국의 GDP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가장 심각해졌을 때 K-방역으로 이를 막아내며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지난 1일에 방송된 MBC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 오늘날 코로나 사태와 같은 222년 전 조선의 역사를 찾아갔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천연두는 조선시대판 코로나와 같은 평행 이론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역병의 창궐은 당시 조선시대의 삶과 정책 등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정책이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세나 노역을 감면해주는 경감이었고 부자 증세인 대동법을 실시하고 국가의 재물을 바치면 형식상 관직을 주는 공명첩을 발행했습니다. 공명청 발행으로 양반의 수가 증가한 것은 신분철폐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오늘날 질병관리청과 같이 조선시대 유생국이 있었다는 것과 당시에도 자가격리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정조 10년에는 홍역이 유행하자 왕실용 약재인 안신원에서 27,000원을 대걸레에 각처에 두루 공급했습니다. 안신원의 대량 공급을 위해 정조는 왕실의 근거인 내탕금에서 비용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조는 또한 양반이나 상민 천민을 막론하고 매우 가난하여 약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청원이 들어오면 전의관과 해민서에서 의원을 파견하고 약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정조는 또 전의관 해민서에 홍역 대응책을 상세히 서술한 운영절목 즉 운영세칙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조의 이러한 체계적인 노력이 성과를 내어 그해 4월 27일에서 5월 2일 사이에 피크를 이루었고 6월 19일에 크게 감소한 뒤 차차 줄다가 6월 29일 무렵 종식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선조들은 이같이 전염병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선조들은 위기를 지혜와 헌신으로 극복해냈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2020년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소식과 삼성전자가 3분기 역대급 매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아이러니하게 최근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멕시코에서 4조 5천억에 육박하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대상은 멕시코의 국영 석유회사인 페맥스의 자회사 PTI-ID입니다. PTI-ID로부터 도스포카스 정유 프로젝트 패키지 2-3의 2단계 EPC 설계 조달 공사에 대한 수주 통보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프로젝트는 이름 그대로 도스포카스 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해당 지역은 하루에 30만 배럴이 넘는 원유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여기에서 디젤 탈황 설비 등의 4개 유닛 그리고 중진류 촉매 분해 공정 설비 EPC를 맡는다고 하는데요. 이 수주 금액은 4조 1천억 원이며 작년부터 진행했던 초기 업무 관련 액수까지 합치면 총 수주 액수는 4조 5천억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를 바탕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의 수주 잔고는 대략 16조 원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이는 작년 총 매출 6조 5천억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2.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2014년 이후로 최대 수치라고 하고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 같은 수주 성공에는
두 회사 간의 끈끈한 인연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2000년 처음 수주를 달성한 이후 지금까지 총 6개 5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한 바 있었고, 이와 같은 완만한 관계를 바탕으로 경쟁 입찰을 통한 통상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격과 공기에 대해 검증하고 이 발주하는 회사와의 합의를 만드는 방식인 공동 견적 산출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발주회사인 페맥스와의 신뢰 관계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가 없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삼성 엔지니어링의 기본 설계와 EPC를 연계하는 전략이 잘 먹혔는데요. 그동안 설계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기본 설계 분야를 꾸준히 공략해 왔었고, 이는 플랜트의 전체적인 틀을 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작년에 기본 설계를 수주받고 수행한 바 있었고, 해당 과정에서 페맥스가 꽤나 높은 만족감을 보였기 때문에 연계해서 2단계 수주를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또한 비슷한 시기에 실적 발표를 했었죠. 이틀 전인 29일 공시 자료를 통해 3분기 매출 1조 6천억 원, 영업이익 1,1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0.3% 증가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800억 원대를 크게 상회하면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호재로 받아들여졌고요. 이 3분기까지 영업이익 2,700억을 기록하면서 올해 목표로 내세웠던 영업이익 3,400억 원의 80% 수준을 달성하면서 양호한 실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삼성전자 역시 3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죠. 이전 실적 최고치인 2017년 65조 9,800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실적 66조 9,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12조 원을 넘겼는데 전년 동기 대비 60% 가까이 상승한 수치죠.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은 2018년 3분기와 4분기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돌입했었던 이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던 당시 시점 이후로 7분기 만에 달성한 것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바일, 이 IM 사업부에서 4조 4천억 원의 높은 영업이익을 냈고, TV, 가전에서도 1조 5천억 원,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서 5조 5천억 원, 디스플레이에서 4,700억 등의 이 세트와 부품 모두에서 고른 실적이 나왔습니다. 2년 전과는 다르게 이 반도체 위주가 아닌 특히 상반기에 부진했었던 스마트폰, 가전 사업부에서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이 주요했고요. 특히 3분기에는 갤럭시 노트 20과 갤럭시 Z 플립 2 등의 최신 스마트폰이 연달아 출시되면서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밑받침이 되었죠.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출시와 맞물려서 상반기에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억눌렸던 수요층이 폭발하면서 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2분기 대비 50%가량 늘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더불어 중국의 대표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보았고, 이 화웨이를 제치면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역시 서버용 디램의 가격이 3분기 들어서 눈에 띄게 떨어지면서 많은 우려를 낳았었지만, 이 비대면 수요가 증가되면서 PC, 게임 콘솔 등의 판매가 늘어났고, 스마트폰, 그래픽, 디램 등이 많이 판매가 되면서 2분기만큼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3분기에 미국의 제재를 맞은 화웨이가 이 재고 확보를 위해서 디램, 낸드 메모리를 삼성전자 측에 대거 선주문한 물량이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면서 큰 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되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3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왜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느냐? 여러 애널리스트나 투자기관들은 목표 주가를 7만원 이상으로 항상 제시를 하고 있는데, 왜 4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내려가고 5만 6천원 원대까지 떨어졌느냐? 다양한 요인들로 그 원인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자꾸 하면서 이 지분 상속 문제가 핵심적인 이슈로 제기가 되고 있죠.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 삼성물산 2.8% 등이 상속 자산으로 남아있고 대략 18조 원으로 추산이 되는 액수예요. 국내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법에 따르면 최고 상속세율 50%에 추가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가산되어서 총 60%가 되는데요. 대략 10조 원이 넘어가는 액수입니다.
사후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율 3%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대략 3천억 원을 키핑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해당 지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고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 4.18%의 지분이 전체 상속 자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10월 25일을 기점으로 그 전후 2개월 종가의 평균값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전후 2개월 주가의 평균값으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앞으로 2개월 후까지 삼성전자의 주가가 낮게 유지되면 그만큼 상속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략 삼성전자의 주식이 1,000원 내려갈 경우에 1,500억, 100원 내려갈 경우 150억을 아낄 수가 있는 것인데요. 결코 무시할 만한 액수가 아니죠. 물론 삼성전자의 시총 규모를 보면 한 집단, 한 세력이 이러한 큰 기업의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론상 말이 되지 않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이러한 부분을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 증거로 통상 3분기 실적 발표 때 냈던 주주 환원 계획을 미뤘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시즌 내년 1월로 미뤘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을 발표할 경우에는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의식한 것이겠죠. 이와 같은 상속세 이슈